지난 1년간 학생들이 첫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될 올바른 재무 과정에 대해서 구축을 했거든요. 이게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냥 막 저축만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저축을 한 학생이 1억을 모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축만 하면서 모아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재테크는 알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팀장이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회계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또 이제 투자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 레드모 M2 이제 돈 버는 법에 관련된 거예요.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 M2에서부터 M4까지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버는 법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창업가 과정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M2 평생 해야 될 이제 투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면서 그것들에 대한 보고서인데 대단히 생각보다 의외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론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 학생들 키워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랑 이게 대단한 게 많았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리스크를 정리하는 보고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기본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여기가 있고 그다음 평균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게 베타예요. 베타. 이걸 보통 베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 철학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알파예요. 여기서부터는 오리지널리티에 가깝죠.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자기에게 맞는 영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익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운이 따라주면은 흔히 말해서 성공이라 불리는 여기 영역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알파까지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운이 이 성공이에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있는 사람이 만약 운이 좋다고 하면, 이 리스크를 해칭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 해칭이 된 게 운이 좋은 거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운 좋게 베타가 된 거고, 요 알파에 있는 사람은 운 좋게 성공이 된 걸 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불운은 뭐예요? 이 알파에 있는 사람은 시장 수익률처럼 떨어진 게 불운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뭐 그냥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에서 알파를 가진 자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게 성공의 영역이고, 이것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이 알파라는 건 개인의 철학이기 때문에 쉽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고 그걸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유지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계속 도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의 오리지널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다? 여기까지는 그냥 노력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노력으로 재현성이 돼요. 좀 더 여기까지는 그냥 남들 하듯이 하는 거고, 남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남들의 기준점이 다르니까 시장 따라가듯이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좀 더 디테일을 세부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장 수익률 따라가기, 그리고 알파 추구하기, 여기까지는 그냥 노력이에요. 노력. 그래서 재현성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리스크 대비란 건 뭐냐? 여기서 이야기할 건 주로 리스크 대비인데, 주니어들이 첫 취업하면 리스크 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리스크 대비란 거, 후퇴 경로, 탈출 경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 놓는 겁니다. 뭐 외부에서 무슨 위험 상황이 생겼어, 그때 저기로 대피하세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정해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랑 여기서 떨어지는 거랑 떨어질 수 있는 손실 금액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맞아야 합니다. 핵이 터진데 피해가 하나도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안을 할 때 외부 공격과 내부 유출이 있거든요.
내부 유출은 어쨌든 내부의 거버넌스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외부 공격은 침투해서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뚫려요. 근데 뭐 뚫려도 크게 위험하지 않게 뚫려야 된다. 영향을 줄인다. 요런 접근이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비를 100%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의 영향을 줄인다. 뭐 100% 상대의 공을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외곽으로 쳐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대부분의 리스크 대비입니다. 그럼 뭐 맞아도 덜 아프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기둥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태풍이 와도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안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뭐 버틸 수 있게 되는 것뿐이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위협과 위험인데, 위협이 될 만한 거에 대비를 해야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 리스크를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습니다. 위협이란 건 손실을 일으키겠다 하는 의도를 뜻한다면, 외부의 내용을 뜻한다면 요걸 없앨 수는 없어요. 뭐 의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덜 아프게 맞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게 맞는 사람들, 못 버티는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리스크 대비의 원칙입니다. M2 과정이란 거는 뭔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대비하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고 익혀야 될 능력들을 가지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 재무 리스크는 크게 이 4단계예요. 돈을 벌고,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돈을 모으고,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 돈을 지키고, 돈을 어떻게 지킬 거냐? 돈을 쓰는 거. 요것 뜻하는데, 돈을 버는 데에서 생기는 리스크는, 이게 돈을 버는 거 자체가 매출 올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리스크는 첫 번째 취업 리스크. 취업이 안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부족하고 현대 20, 30대 성실도 부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실하고 어느 정도 뭐 노력하고 나름의 기술이 있다면 얼마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외국도 인구가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익힌 사람일수록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영어. 그래서 요즘 한국 AWS도 신입 채용 꽤 하고 있고 미국의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요쪽에 기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만 이미 알파 정도 된 사람들만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커리어 리스크. 요 정도 크기가 적당하겠네요. 이게 커리어가 정체되는 리스크인데 이런 거는 대부분 학습이 안 되거나 도전을 하지 않는 리스크에 속하거든요. 크게 보면은 직무가 변화하지 않는 리스크. 최근에 학생 보면은 한 4년차 정도 됐는데 인프라 취약점 진단에서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모이해킹으로 가든 아니면 거버넌스를 가든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중급이 되었는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2년마다 내가 직무를 확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확장시켜서 또 나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한 파트에 돈 되는 것만 이거 집중적으로 한다는데 종합적인 능력으로 장기적으로 팀장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특히 외국에 들어갔을 때 주변 부서가 내가 하는 일이 주변 부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리스크도 있어요.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 그 회사가 줄 수 있는 연봉의 한계점은 어떻게 생기냐면 그 회사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업 영역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좀 더 높은 부분의 일을 담당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연봉을 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 거기에 한계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직보다는 그 승진보다는 이직을 하는 게 맞고 이직보다는 전직을 하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는 전직보다는 창업을 하는 게 더 맞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직업에 오래 있는 리스크. 이거 예전에 보안 전문가가 커리어를 망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영원히 보안 전문가로 있다. 그럼 개발자나 인프라 엔지니어나 이쪽 영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연불 읊는 소리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클라우드로 빨리 전환을 하지 않은 보안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직업에 오래 있는 것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20년을 샀는데 저는 취업을 할 때 첫 일자리가 취업하기 괜찮고 그 다음에 커리어 로드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일하기 괜찮은 봉안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120년을 사는데 남 밑에서 평생 일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안을 120년 하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대도 변하고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넘어가라고 합니다. 지금 모이에킹으로 시작했던 친구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뭐 데브옵스라든지 아니면 AI든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초기 직업들은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자유도가 부족해져요. 회사를 선택할 역량과 직업을 선택할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대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술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이 리스크 온프레미스, 뭐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2010년대에는 10년대 초에는 1억대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해고 중이에요. 너무 과하게 비싼데 뭐예요? 신기술에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식 불균형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갔다 한들 팀장이 되면 회계, 경영, 리더십, 비즈니스, 시장, 업계변화, 소프트 스킬 이런 것들을 다 익혀야 됩니다. 왜? 리더로서 활동을 하거나 최소 관리자로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경영자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요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레드모어를 만드는 거예요. 장기적인 커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는 CIO, 뭐 CISO, CIO, CTO 이런 계열이 되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어찌됐든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치 기술만 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최근에 정유광 컨텐츠를 봤는데 자기도 어릴 때는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기를 손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사할 수 있도록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실리콘밸리 버전을 하면 이런저런 기술을 익히는 건 좋지만 일단 가치를 먼저 만들어봐라. 즉 비즈니스를 먼저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서구권에서 중학교 1학년들에게 가르치는 코딩 교육은 이렇게 해서 마케팅 진행하고 제품 기획해가지고 투자 어떻게 받고 엑시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코딩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건 익히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익히는 거예요. 뭐 한국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동아시아권들이 보통 그런 특성이 있죠. 그 대체로 서구 애들은 14살에 막 그 새로운 정의나 이런 것들 발견해가지고 논문을 쓰면은 동아시아는 이제 올림피아드 나가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아시아권들은 전부 계산 1위, 우승 이런 거 하죠.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전부 100% 학습 리스크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싫어하는 개방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월급의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이거 100% 학습 리스크이기 때문에 월급이란 건 절대 일한 대가 아닙니다. 월급의 수익이 따로 나온다는 건 그거는 사실 주주한테 전부 배당해야 되는 그런 순이익이에요. 인센티브로 원래 주면 안 돼요. 단지 그걸 뭐예요? 투자금이기 때문에 더 잘해달라는 투자금 플러스 운영비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더 큰 매출이 있을 것 같으면 추가 투자하는 거예요. 더 큰 이익을 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더 잘해주세요. 월급은 일한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아권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대지 못하게 하죠. 서구권은 그거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돼요. 오히려 그거 자체를 못하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최근에 라이언 가르시아라는 복싱 선수가 있는데 얘가 한동안 유튜브 이런 데에서 막 술 먹고 마약 빠는 것처럼 그렇게 티를 냈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이걸 가지고 티켓 비용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서구권은 이런 쇼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멍청한 놈으로 봅니다. 실제로 인기가 없어서 그 경기가 안 잡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월급의 정의는 투자금이에요. 투자금. 근데 했던 일만 그냥 계속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추가 투자할 필요 없죠. 그 사람은 운영비니까. 만약 이게 아니라면 매출이 나왔는데 투자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됩니다. 왜? 예를 들어 매출이 안 나오는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근데 월급을 계속 줍니다. 그 사람들은 왜 월급을 계속 줘요? 설사 일이 없어도 월급을 계속 줘야 된다. 왜 월급을 계속 줘요? 투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투자금이에요. 그리고 매출은 지속 투자를 위한 역량 같은 겁니다. 탑라인이에요. 그래서 안주환자들이 남들 올라갈 때 계속 비만하는 IT 업계에서 안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이 사람들 일은 해요. 일은 하는데 했던 일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별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별도 기술을 공부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요. 별도로 공부 안 해요. 그거 사실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불평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별별 불평의 핑계가 다양해요. 근데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일만 해요. 그거 사실 배부른 돼지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시험 전에 놀면서 방 청소하는 거랑 비슷해요. 뭐 불안하니까 불안한 걸 다른 식으로 해소를 해요. 두려워서 그런 불평이라든지 이런 걸로 쾌락을 채우는 겁니다. 대체로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들이 두려움이 많고 그 해소를 위해서 괴팍한 취향을 되게 많이 부려요. 그거를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형태로 취향을 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벌리는 영역은 투자가 일어나는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세가 있는 영역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부 직무로 가되 기본적으로 넓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시장 이해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하려면 사실 개인이 경험도 얻으면서 같은 신문도 보면서 IT 신문 요약도 하면서 시장 경험하고 어깨 연결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사실 이렇게 되려면 이제 리더급 돼야 되거든요. 경영자 아래 정도 수준이 되는 리더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솔직히 주니어 때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해주는 과정을 이제 에이전시처럼 설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부분 매출 리스크,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월급이 매출이니까 연봉이 매출 리스크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리스크에 가깝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리스크는 바꿔 말하면 학습 리스크고 동시에 시장 변화 파악이 부족한 리스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스쿨에서 하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연구소에서 멘토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확인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요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돈을 모으는 리스크. 이제 순이익을 남겨야죠. 순이익을 남겼다는 건 뭐냐? 내가 이래저래 생존비 쓰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남기고 난 다음에 저축하고 투자한 것들이 순이익을 남긴 겁니다.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현금 있을 때 조심해라. 내가 연봉을 얼마 받든 순이익이 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봉 높은데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그 순이익도 뭐 목적에 따라 다른데 순이익을 전환해서 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역량으로 전환하는 편인데 여기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재무구조 내가 받는 연봉에서 무조건 저축 투자 그리고 역량 30%는 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30%는 따로 빼서 저축 투자 역량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요거 비율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30%는 항상 저축해라 혹은 투자해라 혹은 네 역량에 투자해라. 예. 저 비율은 항상 이 재투자 비용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축을 못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는 건 과소비죠. 과소비. 예. 근데 이 과소비라는 사람 특징이 일을 적게 하려고 해요. 자기의 욕망을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리스크와 그 다음에 돈을 쓰는 리스크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성실한 학생들에겐 실제로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책이나 이런 데 돈을 쓰면서 시간을 계속 줄여버리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성실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일 많은 거 사랑 리스크는 연애 리스크. 이게 맞을까요? 연애 리스크. 중요하지도 않은 감정놀이에 데이트 비용 생각하면서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최근에 발견한 사례도 딱 있는데, 도약 계좌를 안 들었대요. 해지를 했대요. 왜 해지를 했는데 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데이트 비용에 쓸 돈이 적어서 도약 계좌를 해지한 거예요. 예,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야, 씨, 환심을 사려고 별지랄을 잘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즐거움 위해서 미래의 중요한 돈을 깨는 거잖아요. 이거 쾌락이에요. 쾌락. 결혼까지 다 쾌락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있어요? 쾌락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흔히 공사 친다고 합니다. 쾌락이라고요. 쾌락 비용에다가 자기 미래를 포기하고 앉아있어요. 아, 그걸 보고 제가 어이가 없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자, 결혼하겠다라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돈을 써야 한다. 모으겠다. 써야 한다. 왜? 몇 년 뒤에 집이나 이런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도약계좌나 이런 것들을 빼는 거예요. 와, 이거 그러면서 이상한데 결혼식 비용 엄청 쓰고요. 결혼 생활할 때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리스크도 있어요. 원래 그 저축 비용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재물을 이야기할 때 이혼을 대비해서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거 외국의 재무 비율 서적 같은 거 읽어보면 이혼에 대비해서도 꼭 들어가 있어요. 번외적으로 이야기하면 결혼 생활 리스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결혼식에도 돈이 나오지만은 집을 대출받아서 같이 살 집을 샀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집에 빚을 갚아가는 거 다음에 플러스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험을 엄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누구 하나가 죽었을 때 그 집의 빚이 한 번에 남은 사람에 대한 어마어마한 빚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리스크를 해칭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있다고요. 이걸 하겠다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열심히 결혼하겠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40세 정도에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50세, 60세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빨리 죽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20년을 살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 치더라도 그래 30살 때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랑 90년을 볼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60세 분들도 30년 정도 살고 난 다음에 황혼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졸혼을 하는 거예요. 졸혼은 뭐다? 서구 방식의 오픈 릴레이션십입니다. 이제 법적인 채무는 내버려 두고 우리 각자 뭐 연애하든 혼자 살든 알아서 하자.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게 졸혼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가족 리스크. 요거 생각보다 팬데믹 때 많이 나왔는데, 가난한 집 중에서 의존적인 부모를 가진 곳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족이 얘 명의로 돈을 빌리거나 혹은 명의로 돈을 빌려서 남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다? 혹은 이 학생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이 돈을 뜯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자기 돈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연을 끊어야 돼요. 근데 절대 인연을 못 끊습니다. 제가 여러 명을 봤는데 지난 10몇 년간 인연 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럼 이 가족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뭐 저기 의존적인 사람 곁엔 꼭 의존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존적인 친척 도와준다더니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관시인데, 관시는 그 조직 자체가 동맹을 맺었을 때 서로 간에 유리하기 때문에 관시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할 리스크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간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데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장 수익률 평균까지는 뭐냐면은 그냥 개인의 노력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잘해보자가 관시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고대 시대에 집가촌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을 때 일종의 혼인 동맹처럼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알파. 요거 극복하는 건 개인의 역량이에요. 순전히. 근데 그걸 이걸로 극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의 돈 뜯어가지고. 그거는 정당한 관계가 아닙니다. 의존적이고 지배적인 관계인 거지. 쉽게 말하면 노예라고요. 이 1번 제외하고는 순전히 타인 리스크입니다. 뭐 이거는 자기 효능감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써서 효능감을 느끼는 거고요. 요거는 자기 효능감이 없는 사람이 소속감으로 자존감을 채우는 거죠. 보통. 예. 여러분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의 쾌락을 사는 게 이게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부터 생긴 것 같은데, 사랑 뭐 아름답다, 이거 그럼 아름답다는 뜻은 미학이란 거잖아요. 미학은 사실 개개인별로 다 달라요. 누구에게 맛있는 음식이 누구에게 맛없는 음식이 있고.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이거 쾌락이란 거. MSG랑 같은 급이에요. 결혼, 현대 결혼이 이 관시입니까? 아니죠. 쾌락입니다. 현대 결혼은. 그래서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의 쾌락을 사는데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사실 결혼 제도는 단 한 번도 이 관시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즉 사업적인 영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이 로맨틱 이데올로기가 뭔가 절대적인 대전제인 것처럼 정의가 바뀌어서, 그거 사실 그 마오주의, 레닌주의 추종하던 사람들이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방식은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결혼 대상의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시대에는 가족이 같이 전쟁터로 이동하면서 원정을 했어요. 사실 이거 똑같아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구족을 멸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돈이랑 맺어졌다는 뜻은 뭐냐면 관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의 세력으로 같이 움직여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파버립니다. 근데 그걸 통째로 다 드러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는 건 결국 개인의 규율입니다. 뭐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 규율을 깨지 마라. 기본적으로 50% 이하 생존비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 주니어 때 연봉이 제일 낮으니까 부동산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소 30%가 이제 주거비로 쓰여야 돼요. 최대 30%. 최대 30%가 주거비. 근데 이건 저저익선입니다. 이 생존비가 적을수록 저저익선이에요. 연봉 실수령액을 보면은 예를 들어 6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의 절반은 200만 원인데, 그러면은 한 달에 1인이 200만 원 쓴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3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의 실수령은 22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110만 원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요 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수록 이 생존비를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가질 수 있는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제가 50%에 딱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줄이면은 뭘 먹게 되냐면은 뭐 한 끼씩 라면 900원이잖아요. 이렇게 먹게 돼요. 건강하지 않은 안 좋은 음식 먹지 마세요. 수술비가 더 나옵니다. 달라요. 그리고 당분이 많아서 다시 당을 부르고 자잘하게 더 먹게 됩니다. 이게 자꾸 배달앱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여기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으십시오.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됩니다. 안 좋게 먹으면. 좀 비싸도 건강하게 먹는 게 낫습니다. 하나씩 비싸게 먹는 게 낫지, 자잘하게 계속 쓰이게 되면 어느 날 보면은 그 하루 식비가 엄청 낮아요. 특히 치킨 같은 경우가 한 끼로 먹는 사람들도 보통 있겠죠? 제가 보니까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치킨을 일주일에 3번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건강도 상한데 나중에 의료비가 더 나올 거예요. 돈도 나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율적으로 중요합니다. 50%. 그럼 남는 돈의 20%는 뭐냐? 남는 돈의 20%는 재투자 비용, 학습비입니다. 실제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꾸준히 공부한다고 쳐도 20%씩 써도 실제 시간이 없어서 매달 투자 못해요. 이거 나중에 복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남은 30% 돈을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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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눠가지고
저축, 투자, 개인 소비, 인간관계가 됩니다. 요걸 하면은 대충 여기 주니어 때 한 3,200을 받는다고 치고 우리는 이제 연봉 실수령액이 그거 중국 개발자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 개발자, 고급 개발자, 특급 개발자 특급이 되면 대부분 1억이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꾸준히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30%에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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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눈 거잖아요. 그럼 실수령에 보면 일단 절반에다가 30%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씨 잠깐만 이렇게 하면 35,773만원이 나오네요. 50% 남은 거에다가 거기에 아니구나 50% 남은 거에다가 거기에 80% 남고 거기에 0.1% 예. 대충 한 10만원 나오거든요. 10만원? 10만원? 그러면 한 달에 인간관계에 쓸 돈이 10만원이라는 겁니다. 데이트 비용 10만원. 그 다음에 뭐 개인 소비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번아웃 방지입니다. 활력. 근데 여자를 활력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속감으로 채우는 사람들인데 뭐 어차피 개개인별로 다르니까 30만원인데 요거 한 달에 데이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건 10만원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남자애들 머리가 곧 돌아가요. 아씨 이거 가지고 어떻게 데이트를 한단 말이지. 제가 이거 기준점 잡아드릴게요. 데이트를 하는데 끼니를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3만원이 나왔어요. 3만원의 뜻은 뭐다? 15,000원은 내가 먹었고 15,000원은 여기에 쓰인 거예요. 이거 두 가지는 활력적인 의미도 있긴 있겠지만 물론 이걸 가지고 활력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활력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15,000원 여기서 먹고 15,000원 여기서 먹은 겁니다. 모텔 비용? 예.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요거랑 요거니까. 저축 투자와 요걸 위해서 하는 거지. 요게 100% 중요하다. 무조건 30% 룰은 지켜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합치면 30% 룰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활력이 된다면 쓰고 싶은 거니까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써도 상관이 없지만은 예. 요거는 어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존비도 어기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요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준을 두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겠다 인간관계 그 기준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만 내게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써요.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돈을 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현금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거비 플러스 알파. 이 주거비는 저저익선이죠. 요걸 낮추는 게 중소기업 전세 대출이란지 우리는 이제 전문업체를 가기 때문에 중견기업도 중소기업 전세 대출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연봉이 높아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 보면 초봉만 높은 거지 나중에 연봉 상승률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IT는 이 주니어 때 이걸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많이 해칭을 해야 됩니다. 초봉이 낮은 것. 보통 3년이 넘어가야 그나마 이제 제대로 연봉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생존비를 감안하게 해야 되고 현대 결혼이나 연애는 나중에 한번 다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무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은 결혼이나 연애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즐거운 것들 많은데 세상이 주는 것들인데 근데 그 선이 있어요.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택하는 게 이게 명확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 쾌락입니다. 그 과정에서 돈은 어떻게 벌어요? 지랄 맞은 회사에서 버텨나갔어. 지랄 맞은 회사에서 버티면서 뭐 미래를 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활력을 얻는다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소속감으로 활력을 얻으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의 말을 남깁니다. 작은 규칙을 어기면 큰 규칙도 어기게 됩니다. 세계관이 단단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
자신의 세계관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돈은 개인 소비가 왜 3배냐면은 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나를 뭐 평온하게 만들고 회복을 시키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근력 운동하고 난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고 회복을 시키는 것처럼 잘 자는 것처럼 나를 회복을 시키는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든지 나의 취미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저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3배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쓰는 거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남에게 돈 쓰는 것보다 나에게 돈 쓰는 게 3배 이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애인이든 의존적이고 지배적인 책임을 얻는 사람, 이거 지배적인 인간이거든요. 상종하지 마세요. 여기서 다만 책임을 얻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재정적 착취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재정적 착취를 해요. 재정적, 시간적 착취. 이게 거지 근성의 전형인데 가족에게도 당연히 있어요. 저는 부모도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봅니다. 학생들 상대로. 착하고 일 못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일 잘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로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뭐다? 가족도 이런 거 많아요.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없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돈을 못 모으는 리스크는 대부분 인간관계 리스크더라고요. 타인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도박빚 갚아주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천성적으로 자유롭게 타고났다. 근데 그게 이 나이가 되어서는 이제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고 그 부모님이 저를 자유롭게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아니라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절대 너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드러눕지 않는 이상 그 태도를, 삶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닌 부모도 많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그런 말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키울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가 없다. 그 관계의 정의를 하면요, 관계는 조직입니다. 그럼 조직은 목적이 있어요. 이 조직에서 기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관계가 풍요롭고 생산적이고 건실해지도록, 어쨌든 모든 목적은 건실해지고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조직은. 근데 기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여하는 사람은 리더고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리더에 가깝죠, 정확히는. 근데 이 기여하는 사람이 조직 내에 위상이 낮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베푸는 것도 돕는 것도 아닙니다. 호구이고 일진의 셔틀이며 착취당하는 겁니다. 뭐다? 일진 그룹도 거기에 셔틀이 있어요. 그것도 한 그룹이에요. 근데 뭐 위상이 낮을 뿐이지 착취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의 절대 원칙입니다. 번외적으로 조언입니다. 이거 헤어져라고 할 때 거기에 매달리면서 많이 착취당하거든요. 헤어져도 잘 삽니다. 헤어져가 두려워서 규칙을 쉽게 어겨요. 이혼이 두려워서 규칙을 쉽게 어겨요. 이별이 두려워서 규칙을 쉽게 어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심각한 인생 문제는 돈하고 건강에서 와요. 근데 그건 사람이 있어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불행을 답져요. 근데 이 돈과 건강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커버가 돼요. 근데 타인은 내가 노력한다고 커버가 돼요? 안 됩니다. 이거를 상당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은 통제가 안 되고 내 돈과 건강은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서로 건실하고 생산적인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겁니다. 이별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거예요. 한 명에게 절대, 여러분이 한 회사를 다니는데 절대 이직을 할 수 없다. 그럼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돈을 지키는 리스크. 돈을 지키는 리스크 중에 가장 크게 많은 게 이게 두 가지인데, 가치 손실을 방지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같은 인플레이션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기회 손실을 방지하는 거, 뭐 그냥 하면 되는 단순한 기회인데 그렇게 보여요. 시장 수익률 이하. 쉽게 말하면 저축으로만 이제 1억을 모았습니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친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보면 깜짝 놀랐죠. 이대로 가다가 노후 빈곤자를 만들겠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돈을 지키는 리스크, 이걸 하는 이유는 목표가 노후 빈곤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S&P 500 1억이란 건 에어포켓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시스템적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 쉽게 말하면 안 망할 기업, 근데 오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장기 투자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장기 투자가 요렇게,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장기 투자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선인데 요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는데, 단기 투자는 여기 중간쯤 어딘가에 사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는 여기쯤 샀다고 쳤을 때 요 장기 수익률을 그대로 다 먹습니다. 근데 단기 투자는 여기 샀다가 여기 고점에서 못 팔아요. 요 중간 어딘가에서 팔고, 다시 또 요 중간 어딘가에서 팔고, 요 중간 어딘가에서 팔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바라는 건 뭐? 요 다음에 요거 나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팔면은 마치 내가 이따만큼 번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단기 투자의 문제점이거든요. 트레이딩은 타고나야 돼요.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을 타고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의 베이스, 롱을 잡는 걸 베이스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인류는 꾸준히 번영을 할 것이다 믿고. 그리고 그 인류의 번영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게 이 S&P 500 시장 평균 수익률입니다. 기간은 대충 30년 정도 생각을 하고, 1억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노후에 빈곤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동시에 이건 뭐예요? 젊어서 빨리 투자를 시작하면 할수록 될 수가 있어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가면서 젊어서 하면 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S&P 500 1억 정도로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노후 빈곤은 안 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한다는 가정 하에 그렇다면 나는 이 1억을 S&P 500에 넣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좀 더 크게 벌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왜? 이게 사업이 설사 마이너스, 내가 빚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은 나는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망해도 절대 빈곤해지지 않는다.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후에 생길 수 있는 요 리스크 자체를 해칭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노후의 빈곤을 방지하는 의미지, 이 시장 수익률을 쫓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